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는 부동산 골든타임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번 시간은 일부에 이어서 이진우 대표와 함께 부동산 시장에서 피해보지 않기 위해서는,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는 꼭 알아야 하는 개념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자세하게 전해드리는 시간 이어가 보겠습니다. 토지 투자에서 유난히 다른 부동산 투자에 비해 흔히들 말했다든지 당했다라는 좀 피해를 보는 사회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좀 공부해야 할 부분들, 챙겨봐야 할 정보들이 좀 많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래서 어떤 개념들을 좀 챙겨봐야 하는지 오늘 그 기초부터 좀 말씀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가장 많이 듣게 되는 이야기가 이 지목과 용도 지역 이야기가 아닐까 싶어요. 이 부분 좀 자세하게 먼저 전해주실까요? 네, 바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2부 시작 제목은 알면서 속고 몰라서 당연히 속는 부동산 진실이라고 했고요. 우리 MC께서 당한다는 표현을 쓰셨는데 그 당한다는 표현은 잘못됐습니다. 본인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그 우리 민법에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권리 위에 잠자고 있는 자 절대 법이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본인이 한 번만 더 가보고 본인이 한 번만 더 물어봤으면 될 거를 아는 사람이 또 투자자의 욕망을 자극하는 2천만 넣어서 2억을 먹을 수 있다는 말에 본인들이 그냥 넣으신 거잖아요. 안 가보시고. 뭐 저질러진 건 할 수 없고요. 앞으로는 그런 투자하지 마십시오. 세상에 공짜 점심 없다고 유명한 워렌 버핏이 얘기했나요? 하여튼 공짜 점심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까 MC께서 얘기하신 지목과 용도 지역. 지목 그 땅에 그래 용도 지역이 뭔데요? 이렇게 물으면 얘 대지예요. 대지 제일 좋대요. 이런 분이 많으세요. 지목은 제가 성이 저희 아버지가 이씨니까 제가 이씨인 것처럼 땅의 모양, 용도에 따라서 법으로 정해놓은 그 땅의 이름이 있어요. 대한민국에는 28가지 이름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대입니다. 대. 그냥 대입니다. 대. 그냥 지목이 하나일 뿐입니다. 가장 좋은 게 아니고요. 좋은 거는 바로 어떤 비용이나 절차 없이, 그러니까 비용 없이 집을 지을 수 있다는 게 제일 장점이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대지 가격은 가장 높죠. 그래서 대지나 여타 지목을 비교했을 때 그 돈을 들였을 때 가격 비교를 했을 때 선택을 하시면 되는 거지. 딴 지목은 안 되는데 대지는 된다. 그건 절대 아닙니다. 용도 지역으로 가능합니다. 대한민국의 용도 지역은 빨리 적어볼게요.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이렇게 4가지 용도지역이에요.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준도시, 준농림 이런 얘기 많이 하시죠? 그 2002년까지는 그런 용도지역이 있었어요. 근데 2003년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나오면서 선계획 후 개발을 위해서 관리지역이라는 이름을 묶어놨고요. 관리지역은 다시 보전관리, 생산관리, 뭐 계획관리 이런 식으로 나눠놨는데 어쨌든 대한민국의 용도지역은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이다. 지목이 되어도 농림지역에 대는 일반인이 주택을 질 수 없다. 농업진흥구역의 대지 같은 경우에는 일반인은 주택을 지을 수 없다. 일반 주택은 대지지만 자연환경 보전지역에서 주택이 있는 유주택자는 주택을 신축할 수 없다. 이거는 기정사실입니다. 뭐 때문에? 용도지역 때문에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 용도 지역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지 대지기 때문에 되고 대지기 때문에 제일 좋고 이건 아니고요. 짧게 빨리 설명해 드릴게요. 대지가 좋은 이유는 농지나 뭐 산지 이런 것들은 비용이 들어가서 개발을 해서 지목 변경이 가능해요. 근데 대지 같은 경우에는 비용이 안 들어가는 거죠. 물론 뭐 설계비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들어가지만 여기에 들어가는 농지를 할 때 농지전용 부담금이라고 국가에 내야 되는 돈이 있어요. 산지를 개발할 때 대체산림조성비라고 국가에 내야 되는 돈이 있어요. 이 돈을 냈을 때 개발이 가능하다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가격이 일반적인 대지 가격보다 싸다면 굳이 대지를 살 이유가 없죠. 대지가 가장 좋은 게 아니고 똑같은 용도지역이란 전제 하에서 대지가 조금 편한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농지 나오네요. 농지는 전닭과수원입니다. 전닭과수원이고요. 이 농지란 말이 왜 중요하냐면 여기 작용이란 말 나오고 우리가 흔히 제촌작용이란 말 나오죠. 이런 말들이 중요합니다. 농지는. 왜? 세금을 절세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 땅은 농지화라고 주장하는 이유가 바로
세금에서 어마어마한 돈이 절세가 됩니다. 하여튼 농지의 개념은 이거고요. 이 농지가 왜 농짐을 주장하는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그 대토감면이라는 게 있습니다. 농지를 뭐 여러 가지 제촌작용해서 내 지역, 이 지역은 내가 살고 있는 지역, 내가 살고 있는 옆에 지자체, 그 다음에 직선거리 30km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제촌작용을 4년 이상 했을 때 얼마를 감면해 준다? 1억까지 감면해 줘요. 근데 그 취득하는 농지의 조건이 있어요. 새로 취득하는 농지 면적이 옛날 농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이 돼야 되고요. 가액으로는 2분의 1 이상이 돼야, 이것도 안 되면서 나 대토 감면 받으려고 샀다라는 거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한 거죠, 정부에서. 그래서 제촌작용 뭐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제촌작용했을 때 4년 이상을 제촌작용을 했다면 양도소득세에서 1억까지 감면해 줍니다. 5년간 1억까지 감면해 줘요. 그런데 여기 이제 굉장히 문제가 이때부터 발생합니다. 이게 이거 8년 작용 같이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 네이버나 이런 데 쳐보세요. 그 8년 작용감면 이런 걸 치시면 무조건 뭐 예전법 17년까지 정했던 뭐 3억까지다,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아요. 그렇게 보시지 말고요. 제 얘기만 들으세요. 제촌작용을 했을 경우에 대토는 아까 4년이라 했죠. 여기에 이어서 4년을 더 지면 8년 작용이 되는 거예요. 8년 작용이 2017년까지는 2억 감면을 해줬는데 법이 바뀌어서 제촌작용 1억, 8년 작용 1억, 합의 5년간 2억 감면해 줍니다. 총합, 그러니까 대토 감면하고 제촌, 그러니까 나는 4년만 농사졌으면 1억 감면 받으시는 거고요. 8년 작용을 어떤 분들은 예전에, 그러니까 법이 그래요. 모호해요. 100% 감면해 준다라고 나와요. 그러면 양도세 전액을 감면해 준 거라고 조금 착각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다가 아니고요. 요 범위 내에서 대토 감면은 4년에 1억, 거기에 4년을 더해서 8년 작용을 하면 총 2억을 감면해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진실도 산에 집 지을 수 있습니까? 행위할 수 있습니까? 이런 아주 간단한 얘기도 저희가 세미나 때 질문을 드리면 한 3분의 1 정도는 지을 수 없다 얘기하세요. 지을 수 있습니다. 지을 수 있는데 거기에 경사도란 것도 고려해야 되고 수목 분포도란 것도 고려해야 되죠. 그래서 뭐 양평이나 가평은 평균 경사도가 25도, 평택 같은 경우에 12도, 그 다음에 안산 같은 경우에는 뭐 12도, 17도 이렇게 지자체마다 도시계획 조례로 경사도를 정해놨어요. 그건 우리는 몰라요. 눈앞에 보이는 야산이 경사도가 20도래. 야, 무슨 얘기야, 저기 동산 같은데. 그런데 그거는 우리가 보는 눈이 아니고요. 산림청에서 정한 표준 경사도 재는 방법이 있어요. 저희는 일반인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럼 어디 가면 된다? 각 지역 전문가 찾아가시면 돼요. 측량설계사무실이나 이런 데 가셔서 경사도가 얼마냐 물어보시면 지을 수 있고요. 산에 기획부동산이 가장 좋아하는 토지는 산입니다. 산, 보존 목적의 산지. 왜? 싸기 때문에. 싸서 비싸게, 극단적인 예를 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산은 이런 정의가 있습니다. 이런 정의가 있고요. 중요한 거는 뭐 암석지, 소택지 이런 것들도 있고, 중요한 거는 요 밑에 겁니다. 산지는 딱 두 개로 나눠집니다. 보존산지와 준보존산지. 보존산지는 다시 공익용 산지와 임업용 산지. 이거 헷갈린 얘기 아니에요, 시청자님들. 아까 제가 토지이용 계획 확인서 있죠? 토지이용 계획 확인서 한 장만 띄면 이게 다 나와요. 산지 임야라고 딱 찍혀 있으면 그 밑에 칸에 타법령. 이거는 산지관리법이니까 국토계획법이 아니라 타법령이죠. 그 밑에 보면 공익용 산지다. 이러면 개발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말 그대로 공익의 목적을 위해서만 이 산지를 사용할 수 있는 거고, 임업용 산지는 원래 목적은 임업 활동에 쓸 수 있는 산지지만, 임업 요거는 뭐 농장도 지을 수 있고, 길이 일정 요건을 갖추면 요양병원도 지을 수 있고, 굉장히 활용도가 그래도 많습니다. 그래서 공익용 산지가 나오면 무조건 사지 마라. 아까 농지 같은 경우에는 농업진흥구역의 농지를 사면 거의 개발을 할 수 없다. 절대는 없죠. 진흥구역의 농지나 보전 산지 중에 공익용 산지는 개발이 안 된다. 이렇게
접근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공부하는 것만 좀 저한테 따로 와서 좀 배우세요. 저한테 문자를 보내시는지 세미나 좀 참석하셔서 그것만 보실 줄 알아도 잘못된 땅 투자하지 않으세요. 자, 여기 나오죠? 여기는 준보존산지라고 이렇게 나오고요. 여기는 국토기획비 이용에 관한 용도지역 아까 제가 4개라 그랬죠? 그중에 농림지역의 산지인데 공익용 산지로 나와요. 이거는 개발이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아까는 무슨 용도지역이 뭔가 볼까요? 여기는 관리지역의 계획관리지역의 준보존산지다. 개발이 잘 된다. 길이 있다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공익용 산지는 아까 얘기하신 이거는 절대 개발이 안 된다 보시면 돼요. 공익용 산지는 그냥 그 농임업인 사는 주택 하나 정도 지을 수 있고 공익을 위한 시설만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또 하나의 진실, 그린벨트 투자 전성시대. 제가 땅땅땅 시간에 했던 거죠. 아주 난리입니다. 그린벨트 때문에. 요거로 정리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공부가 가장 중요하다 말씀드렸죠. 그린벨트는 향후 그린벨트 해제 예정지 아주 징그럽게 많습니다. 제가 이 상담하면서 본 사례 중에 70% 이상이 그린벨트 해제 예정지입니다. 예정지. 그러면 예를 들면 그거죠. 어떤 지역을 공공임대주택을 지었어. 발표를 했어. 그럼 이 땅, 이 전체는 전부 다 해제 예정지로 팔아먹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냥 예를 들면 길이 붙어있는 지역이 요 지역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 유입돼서 또는 공장이 유입이 돼서 사람들이 많아져. 그래서 조금 더 키워야 되겠어 했을 때 일정 범위 내에 정도, 예를 들면 판교 제1테크노밸리가 있으면 제2, 제3이 생긴 것처럼 인근 지역들은 이건 가능하지만 이렇게 말도 안 되게 섹터를 잡아놓고 예를 들면 경기도 시흥에 지역지구가 한 4개 정도 되죠. 은계지구 그 지역 주변 전부 시흥시는 전체에 다 개발 예정지로 팔아먹어요. 이 팔아먹는다는 표현이 죄송합니다만은 그렇게 실제 토지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겁니다. 현재 공부 상태가 가장 중요하다. 그린벨트는 개발 제한 구역은 말 그대로 개발 제한 구역이다. 그런데 요게 또 중요해요. 요게 투자 상태 장기적 관점. 무슨 말이냐면 누가 봐도 이거는 정상적인 투자는 아니야. 제가 소유권을 샀다가 팔고 그러니까 지분 등기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1억을 투자했는데 이게 주변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지분인 상태지만 이게 2억이 됐다? 난 투자를 잘했다 못했다 이렇게 물어보시면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잘한 투자는 아니죠. 왜냐하면 제가 가끔 쓰는 표현 중에 투자의 칼을 휘두를 때 내가 손잡이를 잡아야, 그러니까 내가 사는 것도 내 의지, 파는 것도 내 의지대로 할 수 있어야 투자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거지, 내가 칼날 쪽을 잡고 있으면 행사를 못해요. 무슨 말이냐면 지분 등기는 10명이 있으면 나머지 9명의 동의가 있어야 팔고요. 100명이 있다면 99명의 동의가 있어야 내 재산권을 처분권이 생기는 거예요. 처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싫다면 천상 또 지분 거래로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요 3가지만 염두에 두시면 됩니다. 그린벨트는 어떤 말, 개발 예정지 다 필요 없습니다. 현재 공부 상태가 가장 중요하고, 예를 들어 공부 상태 그린벨트의 취락지구라면 이거는 풀릴 가망성이 높다. 확률이 더 높아지는 거니까 그런 투자는 고려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겁니다. 제일 문제가 된 게 도시지역에 아까 도시지역이라고 용도지역이 있댔죠. 근데 그 밑에 이거는 국토기획법이에요. 국토기획비 이용에 관한 법률에 도시지역을 했어요. 완전히 좋죠. 도시지역이니까. 그런데 그 밑에 다른 법령들에 따른 지역지구를 보니까 개발 제한 구역에 제가 아까 얘기했던 공익용 산지가 있어요. 이거는 틀린 거예요. 일단은 이것만 봐도. 그 밑으로 토지 이용 규제 기본령 시행령, 시행 규칙을 보니까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에요. 거기다 또 비오톱 1등급까지 지정되어 있어요. 이거는 개발이 안 되죠. 전혀 안 되죠.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췄을 때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소유권을 넘겨준다는 말인데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땅을 담보로 저당권을 설정해줘요. 2천만 원 투자 가능하다. 2천만 원짜리 내 땅 담보로 제공할 테니까 여기다 저당권 설정해라. 이건 물건이니까 당신이 1순위니까 나중에 택도 없는 얘기입니다. 이 뒤에 이 저당권이란
소유권도 못 넘기는 땅인데요. 어떻게 파는 줄 아세요? 해마다 5월 정도 되면 그 기초단체 지자체들이 이런 규제들을 풀어달라고 품위를 계속 올려요. 국토부에. 그러면 그 시기를 알고 이 땅을 팔면서 5월에 토지거래 허가가 풀릴 예정이니까 풀리고 나면 소유권 이전을 해주겠다 이렇게 팔아요. 소유권 안 되면 어떡합니까? 토지거래 허가 구역에 또 넘어갔다 치자고요. 비오톱 1등급의 공익용산 개발제한구역을 어떻게 내가 손잡이를 잡는 투자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투자 절대 하지 마십시오. 자, 요즘 그 신문에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오늘 내용이 많다 보니까 빨리 하겠습니다. 신문에 혹시 그런 거 보셨어요? 강원도 KTX 평창 동계올림픽 끝난 다음에 즈음에서 아파트들을 그 분양 광고를 내면서 성수기 때는 민박을 줘서 수익형 부동산으로 엄청난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이런 광고를 많이 냈었어요. 그게 과연 바로 도시형 민박입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그 현행 법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보시자고요. 도시민박 운영자는 특별한 자격은 필요 없습니다. 2012년 내수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시행된 외국인 관광 도시민 법에서 외국인 관광객에게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국내에 있는 사람은 쓸 수가 없어요. 이 도시형 민박은요. 또 조건이 있습니다. 주택 연면적이 약 70평 이내여야 되고요. 객실마다 뭐 소화기, 뭐 조식 제공 시설, 그러니까 숙박 시설 갖춰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이 오피스텔하고 업무용 시설하고 근린생활 시설은 절대 안 됩니다. 오피스텔로 민박할 수 있다? 거짓말입니다. B&B 사업할 수 있다? 거짓말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세대주가 거주해야 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이 거주 안 하는 건 불법입니다. 그리고 단독주택, 다가구택, 아파트는 가능한데 아까 그 뉴스 기사 나왔던 사례에서는 왜 안 되냐면 그러면 내가 강원도에 그 아파트에 내려가 살면서 민박을 줘야 돼요. 그런데 마치 프리렌탈처럼 거기 혼자서 민박 그 펜션 예약하듯이 그렇게 가능하다고 수많은 분양업체들이 광고를 하고 하는 거는 잘못된 겁니다. 그런 거에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하여튼 도시형 민박 사업은 세대주가 거주해야 되고요. 업무용 시설과 근린생활 시설 안 됩니다. 현행법에서. 그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펜션하는 그 농어촌 민박이 있죠. 그거는 농어촌 정비사업법에서 정하는 거고요. 그 농업 지역의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농민들의 그 소득 수준을 보존을 하기 위해서 일종의 특혜를 주는 거죠. 일종의 완화를 해주는 거죠. 그런데 서울 사람이 민박을 하고 싶어, 펜션을 하고 싶어. 서울에 살다가 허가 내기 하루 전에만 가도 허가를 낼 수 있어요. 현지 농민으로 둔갑을 해서. 그래서 올해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대대적인 규제를 하고 있죠. 방임시켜놨다가 또 어떤 문제가 생겨갖고 지금 또 집중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펜션을 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범법자가 지금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현재도. 자, 농어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어촌 여기 나오죠. 기사 나온 거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요 기사는 1998년도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미분양 아파트 불법 민박으로. 이때부터 불법이었어요. 98년이면 20년 전인가요? 20년 전에도 불법이었던 게 기사가 났던 거예요. 이 연합뉴에서 났던 기사고요. 요거는 펜션, 농어촌 민박 외진 돈벌이 악용 33%가 불법 펜션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을 이렇게 하면은 안 되잖아요. 일률적인 규제를 하든지 했어야 되는데 하여튼 도시형 민박 사업, 그다음에 농어촌 민박 사업, 펜션 잘 알아보시고 접근하신 게 좋습니다. 다 이거로 꼬십니다. 노수익형 부동산으로요. 노수익형 부동산으로 청약의 유인이나 그걸 하니까요. 절대 넘어가지 마시고요. 자, 또 한동안 유행했던 분양형 호텔 잠깐 보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 이 분양형 호텔이 12년도부터 계속 각광을 받았어요. 그런데 파리 대책, 그 무시무시한 파리 대책 나온 이후에도 매체에 나왔던 얘기가 파리 부동산 대책, 오피스텔도 규제, 분양형 호텔 더 주목받나 이런 기사들이 생성됐었어요. 이때 당시에. 그런데 불과 얼마 안 돼서 파산 절차 제주 분양형 호텔 불법 증축으로 고수익 보장한다더니 뇌관 터진 이렇게 막 프레임이 바뀌어졌어요. 하여튼 분양형 호텔은 레지던스 호텔과 비즈니스 호텔로 나눠지고요. 요 운영사가 문제입니다. 아까 사례에서도 이 운영사가
나머지 건 다 일반 계약하고 똑같은데요. 어떤 계약을 하고 나면 이 시행사에서 이 운영권을 주면 이 운영사에서 청렴하게 또는 고수익을 위해서 목적으로 정말 수익을 올려서 투자자들한테 리턴을 시켜줘야 되는데 이 운영사가 깨끗하지 못해요. 구려요. 또는 능력이 없어요. 리턴을 못 해준 문제가 되죠. 투자자 가만히 있습니까? 소송 걸죠. 그래서 아까 사례도 바로 이런 사례입니다. 자, 운용사의 신뢰성, 수익보장증권 보장성, 공고가의 문제 뭐 이런 얘기인데요. 이 수익보장증권 보장성 계약일 뿐입니다. 그 운용사가 깡통이 돼버리면은 뭐 100억, 월 20% 보장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 회사가 이렇게 되면 문제가 민사로 가죠. 민사로 가는데 운용사가 돈이 없는 회사예요. 아무 의미 없습니다. 이런 거 절대 혹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운영사의 신뢰성 이거는 정말 중요합니다. 자, 오늘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시간을 끝에 너무 촉박하게 했습니다. 세미나 참석하셔서 좋은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